2025년도는요 우리가 역대 부동산 상승률로 따지면 1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지역, 아니면은 정말 물가 상승률보다도 상승을 못하는 지역,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작년에 정말 부동산에 이슈가 많았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은 가뭄, 그 다음에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계획 때문에 오히려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하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핵심 키워드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입니다. 물론 주택 정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6년도 올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급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9월 7일날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 1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2번의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이 3번 정도 나왔는데, 그 후속 대책은 전부 다 공공주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97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은 135만 호를 5년 동안 공급을 하지만 그거는 전부 다 공공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97 공급대책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불안 심리를 키웠다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그 계속해서 공공주도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토지의 확보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토지의 확보는 유휴부지라든가 아니면은 선수촌, 용산 정비창 부지, 그 다음에 태릉 골프장 부지, 아니면은 공공청사 부지, 이런 데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에 정작 필요한 데에 공급을 못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주도 공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서울시는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날 정부에서 처음 발표가 나왔다면 그 뒤에 7월 달부터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민간주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핵심은 서울의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일부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작 수요자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해줘야만 공급 갈증이 해소가 돼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핵심 키워드 2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2번째는요 초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양극화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니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합니다. 수치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 지역별 상승률이에요. 25년도는요 우리가 역대 부동산 상승률로 따지면 1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8.71% 상승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지역, 아니면은 정말 물가 상승률보다도 상승을 못하는 지역,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년도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2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 규제 대책이 성동구와 마포구와 광진구 정도 때문에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강벨트 위주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성동구도 19.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양천구 순으로 상승을 했는데 중랑구는 0.79%, 도봉구는 0.89%로 상승폭이 벌써 20배 차이가 넘게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이 상승폭이 높은 지역과 이 상승폭이 낮은 지역들은 구분을 해서 규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첫 번째와 좀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강북권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랑구나 도봉구나 강북구라든가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이런 지역들에 굉장히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올해 집값의 격차는 작년보다 더욱더 절망적이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주거비 상승이에요. 지금 월세 주거비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주거비 상승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규제 지역의 확대로 공급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 25년도까지 어느 정도 회복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서울의 도심권의 입주 물량은 3, 4년 동안 가뭄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주거비 부담이라는 것은 전세라든가 월세 사는 사람, 집을 매입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주거비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숨만 쉬어도 지금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면 아주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북에 있는 기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월세 같은 경우 200만 원, 300만 원 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금리 못 내리는 주담대, 대출도 물론 지금은 3중 규제로 6억 이하로 막아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담대에 대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건 평균인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주거비 부담을 30% 넘게, 많으면 50%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 상승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단은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서울의 아파트의 갭 투자가 원천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 물량이 나오는 것은 신규 분양 물건이나 신규 입주 물건이나 아니면은 갭 투자 물건을 전세 물량으로 나오는데 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주거비 부담이 상승될 것이다. 이것을 정책 포인트로 놓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정비 사업이죠. 이 네 번째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의 일환이죠. 유일하게 서울 도심권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양극화 현실을 보여드렸듯이 지금 서울시 25개 구도 1년에 20% 이상 상승하는 구가 있는 반면에 1%도 상승 못하는 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승하는 지역의 공급을 확대해서 그 다음에 분산을 시켜주고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공급 기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용산 정비창이라든가 아니면은 태릉 선수촌에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태릉 CC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서울시와 굉장히 큰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중에 지금 선도지구가 있죠. 1기 신도시를 빠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안에 뭐 이주를 하거나 큰 정비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개발 계획이라든가 공급이 만약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는 재개발이 약 한 200군데 정도 지정이 돼 있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20군데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수시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구역 지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핵심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이런 게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유입도 아직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사실 투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재건축은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개발 시장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핵심 키워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키워드입니다. 올해 정말 큰 가장 핫한 이벤트죠.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 왜 키워드냐.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생산성 없는 소비다, 투자다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19년 만에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부동산이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2020년, 2021년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동산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나온 것들이 영끌족, 패닉바이,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규제책을 계속 내놔야 되는데 규제책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건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세금입니다. 지금 세금을 못 건드리고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유세를 인상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집값 상승폭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보유세 인상 카드를 아직도 못 내고 있어요. 공정가액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6.3 지방선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규제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 5월 달로 끝납니다. 이게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요, 최고 85%의 세금이 다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유예를 연장한다는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다 녹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과 후가 부동산 시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점에서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5번째로 뽑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핵심 키워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 5가지는요, 그냥 제가 막 무작위로 선정한 게 아니라 여러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신문기사,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키워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시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키워드 5가지의 변화에 따라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하나 키워드를 생각을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이 키워드에 맞게끔 변화를 하는지 한번 오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